은밀하고 폐쇄적인 공간 하에서 그것을 유포한다든가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아주 악랄한 범죄죠. 안녕하세요. 링컨 변호사 이진성입니다. 최근 사회 사건 이슈를 주목받는 사건 이슈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초동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오경석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4일자 세계일보 기사예요. 비대면 사이버 범죄 극성, 몸캠 피싱 등 주의해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고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오 변호사님하고 이제 좀 나눠보려 합니다. 오 변호사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또 4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 수임을 받으시면서 서초동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지금 유명하시잖아요. 같이 않으십니까? 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 매체 이용이 커졌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이 되다 보니 비대면 사이버 범죄, 디지털 범죄가 이제 아주 성황을 이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변호사님? 일단 말 그대로 성범죄라는 말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거기서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체가 디지털의 매체, 스마트폰을 이제 위시로 해서 그런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이고, 그런 매체를 가지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런 어떤 촬영을 통해서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그런 촬영 자체도 범죄이고, 그것을 유포한다든가 어디 전시한다든가 발전된 유형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협박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돈을 뜯어내는 협박 내지는 갈취의 형태, 공갈 범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유형을 다 포함해서 결국은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되는 모든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괴롭힘을 한마디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 자체가 어떤 오프라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라고 이제 또 명명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기존 성범죄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 차이점을 한번 구분해 주신다면. 차이점이라는 게 결국은 기존의 어떤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과 이 디지털 세상의 차이점이 범죄에 투영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는 강제추행과 강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하나의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행되는 범죄인 거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이런 물리적인 어떤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그 특성은 매우 은밀하고 폐쇄적인 공간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증거법적으로 보면 증거가 별로 없겠죠. 증거가 별로 없고, 그런데 반해서 지금 이런 디지털 범죄들은 불법 촬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포, 그다음에 그것을 유포도 SNS 공간을 통해서 이제 유포가 되고, 뭐 사이트라든가 웹하드 이런 공간에서 그것을 또 다른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범죄의 환경과 공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은 단순히 그 피해자 가해자의 맨투맨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운로드 받고,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굉장히 위중하네요. 그렇죠. 좀 뭐라고 할까, 기존의 성범죄는 뭐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개인적인 좀 그렇죠. 그런 어떤 좀 폐쇄적인 범죄였다고 하면,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공유가 되고,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더 악랄한 범죄. 아주 악랄한 범죄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 작년에도 뭐 N번방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은 아는데 이거를 뭐 좀 이렇게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하여튼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대강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누군가 동의를 받지 않고 남을 촬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은밀한 촬영들 그 자체가 일단 기본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일 테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유포하고 또한 전시하는 행위 자체도 별개로 또 촬영과는 별개로 두 개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걸 촬영하고 유포하거나 하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또 협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협박을 미끼로 다시 돈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범죄는 다시 공갈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또 다른 또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밖에 최근 뭐 기사화된 것 중에 몬캠 피싱이라고 있는데 네. 많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봤어요. 알고는 있을 겁니다. 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네.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기 몸에 대한 캠코더 촬영해서 서로 전송하고 전송받고 서로 처음에 이제 친한 척해서 내가 친구인 양 접근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자기의 어떤 부위를 먼저 하나를 보낸 다음에 너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몬캠 피싱이라는 것은 이제 보이스 피싱하고 이제 합성어인데 결국은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같은 것을 또 상대방에게 보내서 그걸 클릭하는 순간 정보가 모두 가해자 쪽에게 오게 되고 그를 통해 내가 이거 유포할 테니까 너 그거 막으려면 나한테 얼마를 송금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악랄하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그러한 방식을 몬캠 피싱 범죄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몬캠 피싱은 더욱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조직적인 그런 범죄로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예, 그냥 개인인데 어떤 가해자 한 명이 이건 저지를 수 있는 뭐 범죄는 아닌 것 같고요. 보이스피싱 조직도 마찬가지로 더 기업화되고 대형화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뒤에 국내가 아니라 뭐 외국 이런 중국이나 이런데 서버를 두고 어떤 수뇌부와 중간관리체 그다음에 밑에 수많은 또 유형을 그 범죄의 성공을 도와주는 방조범들이 있는 그런 조직화된 범죄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첫 번째로는 동의 없이 촬영하고 게시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이게 어떤 디지털 성범죄로 좀 이해가 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좀 더 조직적이고 악랄하게 보이는 부분이 그 몬캠 피싱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쨌든 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알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더 그렇겠죠. 결합하고 새로 개발돼서 더 악랄해지고 더 발견하기도 어려운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범죄라고 느껴지거든요. 법적 처벌 수위도 이렇게 엄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적 처벌에 대한. 이런 범죄의 그 해악성에 대해서는 이미 법조인들 모두가 다 느끼고 있고 특히 이제 판결을 하는 판사님들 재판부에서도 다 알고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징역형으로 처벌된다는 뜻인데 기존의 뭐 성범죄도 역시 요새 좀 처벌의 수위가 좀 강해지고 있긴 한데요. 디지털 이 성범죄는 단순한 성범죄임을 떠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인간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는 거고요. 완전히 뭐 짓밟는 거죠. 훼손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그 한 인간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말살하는 아주 극악한 범죄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치심 그리고 아까 몬캠 피싱 예를 들었지만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자기도 뭔가 잘못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에 우울해하고 또 남에게 잘 밝히지도 않고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실제로 자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만드는 아주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는 더욱 앞으로도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하나 아쉬운 점은 이런 조직화되다 보니까 이 조직의 가장 수뇌부인 그런 사람들은 뒤에 숨어 있고 잘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말 엄벌에 쳐야 될 자들은 안 잡히고 피레미들만 잡히는 점들도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력 범죄들이 점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원천이 되는 뭐 그런 범죄자들은 잘 안 나타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망타진이 되면 그러니까. 뭐 이제 기사에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거든요.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 예. 디지털 성범죄에 우리가 이제 노출돼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네, 거니까요. 이게 노출이 돼 예. 있는 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경계심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대응 방안 또 대처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 자기가 아까 몸캠 피싱을 예를 들면 어느 한순간 변한다고 해요. 가해자의 그 태도가 네네. 처음엔 친한 척하고 계속 친분을 쌓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돈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어떤 야누스처럼 변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자기가 범죄 피해자가 됐다라고 의심되거나 아니면 확신이 드는 그런 순간에 경찰에게 알려야 됩니다. 네. 뭐 어린 청소년 같은 경우 부모님에게도 알리고 음. 이것을 알려야지 숨겨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고요. 그렇죠. 예. 네. 이 아까 뭐 돈 요구도 얘기를 했지만 네.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빨리 수사 의뢰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어떤 뭐 핸드폰이든 아니면 아이디든 네. 뭐 아니면 계좌 정보든 네. 가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삭제하지 말고 부끄러우니까 또 그걸 또 삭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거 정보가 뭐 얼마 없는데도 그걸 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에 그런 것들을 다 확보해서 모두 이런 사이버 수사대에 맡기면 우리나라 또 경찰들도 수사 기법 많이 발전했고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려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근본적으로는 이제 뭐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회의적인 시선으로도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자기의 개인 정보를 누군가 요구한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범죄가 아닌가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떤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쉽게 내가 그냥 나의 어떤 정보를 허용하지 말자. 어쨌든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범죄들은 아까 제가 진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떻게 진화하고 또 어떤 범죄들이 지금 또 자행되고 있는지 새로운 범죄가 또 뭐가 탄생했는지 이런 정보들도 뭐 신문이나 어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지금 내가 뭐를 당하는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 테니까요. 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그런 좋은 환경을 잘 우리가 활용하고 살아는 가야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악용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폐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조심을 하는 것부터 그리고 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문 보도되는 내용들의 어떤 사건 이슈들을 또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대응이라고 할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최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피의자가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기도 하고 알바 개념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가지고 앞단에 이용당하는 그런 피의자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의자들도 뭔가 인식을 하고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처음에 자기도 억울한 측면이 있는 그런 가해자들 그런 가해자들까지도 결국은 또 민사로 얽힐 수가 있고요. 결국은 손해본 사람들에게 처벌이 좀 엄해지고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뭘 저질렀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나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뭔가 가해자로서 연루된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도 즉시 이걸 숨기지 말고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내가 뭐 죄값이야 받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어떤 처벌을 당하거나 구속까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빠른 대처가 가해자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해를 하는 거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지만 근데 어떤 법률 위반이라는 것들이 다 경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합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하게 자기가 이제 대처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10대 20대 청소년들 또 실수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아직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범죄나 그런 죄의식에 대한 발달이 좀 덜 된 어린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범죄라는 거는 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사회와 연루돼 있는데 코로나 사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너 저기 어디 그 은행 앞에 그 창구에 가가지고 받아주는 봉투만 어디까지만 갖다 달라. 그런 일들. 뭐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러면 100만 원 줄게 이러면은 그렇죠. 돈 없는 분들은 그것도 다 넘어갑니다. 유혹에 예. 빠지기 쉽죠. 예. 그 안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뭐 수사기관에 통하지는 않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되실 수도 있고 또 너무 진중하지 못했긴 했지만 어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적합하게 대처를 하려 하면은 빠르게 또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감추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어찌됐든 잘못된 일은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특히 또이 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도 네. 모든 범죄가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그렇다는 거죠. 혹이라도 뜻하지 않게 피해자가 되실 수도 있고 작은 유혹으로 가해자가 되실 수도 있지만 범죄로 부각이 됐을 때는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상담도 하시고 오픈하시고 그리고 대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오 변호사님이 작년 하반기에 이 성범죄 관련해서 많은 사건을 수임을 하셨고 또 정말로 어떤 서초동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지금 이제 많이 지금 알려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 첫 사건을 디지털 범죄로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지금 디지털 세상 속에서 좋은 일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워지고 악용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경계심도 가지셔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땐 빠르게 대처하심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더 재밌는 주제로 또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